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자동 결산에서 전표 추가를 눌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전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우리가 첫 번째 전표는 소모품 정리 수동분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결차 결대로 넘어온 첫 번째 전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입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로 비용을 대체시키는 분계는요, 차변이 상품 매출원가, 대변이 상품입니다. 여기 결차 결대는 차변 대변과 같은 것입니다. 결산 자료에서 넘어온 차변이다. 결산 자료에서 넘어온 대변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를 결차 결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냥 3번, 4번 이렇게 해도 뭐 회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결차 결대를 씀으로써 자동 결산, 자동 분계 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산 결대가 뭐냐?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아까 4,350만원 숫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대로 여기 원가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대변의 상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의 대변에 4,350만원어치는 빠짐으로써 이제 재고가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로 가는 재고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계를 하기 전에는 상품 계정에 차변에만 계속 기입이 돼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계정별 원장에서 상품 계정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검색해 보면 되니까. 자, 계정별 원장 처음부터 끝까지로 그냥 했어요. 상품을 여기서 왼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상품 146번 있죠? 자, 보십시오. 상품 계정이 기중에 계속 차변에만 기입이 됩니다. 네, 차변에만. 그런데 대변에 가는 것이 뭐예요? 12월 31일 날 한 번 대변에 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잔액이 2천만 원이 됐어요. 요 잔액 2천만 원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상품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잔고 마감하면은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분계가 우리 다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대변에 상품이 가는 분계는요, 12월 31일 날 한 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을 수도 있네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품으로 기부를 했다. 자, 우리 회사가 옷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옷을 판매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 회사 의류를 말이죠. 우리 회사 의류를 어디에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의 기부금, 그 옷값을 원가로 해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어치를 기부했다.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500만 원. 대변은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상품 500만 원. 그렇죠? 그럴 때는 대변의 상품이 나와요. 결산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 대체. 원래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썼죠. 네,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그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는 중간에 상품 계정이 대변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상품을 가지고 기부했거나 상품으로 접대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공유생비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품으로. 네.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회사 창립 기념일날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건 뭐 복리후생비예요. 예. 그런 경우 예외, 그런 경우 타계정 대체거래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이 대변해 가는 것은 기말에 한 번 있어요. 바로 요 상품 매출원과 대체 분계입니다. 다음에 분계를 보시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네, 668만 8,965원 되겠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개로 나눠집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363만 3,333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55만 5,632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 209, 213으로 각각 나누어서 대변을 처리했고, 차변에 오는 감가상각비는 다 비용이니까 3개를 합쳐서 하나로 한 줄로 처리합니다. 자, 어떤 분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차 결대 분계 중에 차변이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충당금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추가 설정한 거, 아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1%의 대손이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그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면은 기설정된 거 빼고 추가 설정할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에요. 근데 이 대손충당금 대변은 2개로 나눠지지만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같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묶어서 차변은 하나로, 대변은 109, 111. 109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11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차 결대를 보면은 300만원의 법인세 비용으로 발생시켰고요. 우리가 선납세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300만원 모두가 미지급세금. 그래서 이 미지급세금으로 부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은 일단 납부해야 될 세금이 법인세니까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주고 차변은 비용 발생해줍니다. 법인세는 3월 달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자동결산에서 넘어온 요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풀이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작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참고로 보시면은요. 만약에 자동결산으로 넘어온 것을 한꺼번에 지울 수 없느냐? 네, 하나씩 선택해서 지워도 됩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Shift F5를 누르면, 그러니까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Shift F5를 눌러서 이 팝업 창이 나오면 밑에서 삭제 눌러주면 결산 자료에서 넘어온 것만 싹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 입력한 데이터가 틀려가지고 다시 자동 결산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싹 지우고 다시 가서 데이터 새로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산의 마지막 단계죠.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 자,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 첫 번째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데이터 체크. 자,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내 전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이 프로그램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면 찾아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것은 다 한번 닫아주는 게 좋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여기 보면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 여기 데이터 관리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데이터 체크. 네, 그러면 왼쪽에 검색 대상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계정 과목 등등등등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사 시작이라는 요 단추를 가지고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네, 검사 시작 누르면은 오류가 저는 없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혹시 오류 나오시는 분 있나요? 없네요. 네,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고쳐야 돼요. 네, 오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대차에 차이가 없는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확성을 이것이 검증이 됐다고 해서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 다 같이 조회하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날짜는 12월 31일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아무런 에러가 안 나와야 됩니다. 차대변에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 때 뭔가 또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의 1%로 딱 맞춰져 있죠. 네, 아까 우리가 1%로 계산해가지고 추가 분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그렇죠. 외상매출금의 1%인 292,650원. 바드러움도 한번 보세요. 바드러움에 대한 잔액이 3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은 아까는 11,000원 아니 2만 얼마였나? 24,000원인가 그랬는데 35,000원으로 바뀌어 있죠. 네, 1%로 딱 잡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론 문제나 이런 거 물어볼 때 대손충당금의 재무상태표의 대손충당금은 얼마일까요? 하면은요, 따질 것도 없이 대손충당금을 몇 퍼센트 설정했는가 그거 가지고 딱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소모품도 보십시오. 재고자산의 소모품이 우리가 결산 정리할 때 소모품 재고가 4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산에 반영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소모품이 4만원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돼 있죠? 네. 상품은 2천만원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2천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상품의 원장을 봤을 때 계속 차변에 쭉 오다가 기말에 대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면서 상품 재고가 2천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그것이 상품에 여기 2천만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은 자, 아직은 자본 총계가 여긴 자본 총계는 안 나오죠. 네, 이익잉여금에서 잠시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익잉여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 2월 이익잉여금 5,029만원이 어떤 숫자냐면은요, 우리가 전기분 2월 작업을 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2월 이익잉여금 5,029만원과 현재 똑같아요. 5,029만원. 아니 그러면 1년간 사업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난 것이 아직 자본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네. 여러분 246페이지에 3번 작업을 할 때 요 이익잉여금이 바뀝니다. 네. 지금 현재 숫자를 알아 놓으시면 이익잉여금이 현재는 전기하고 똑같구나. 아직은. 네. 2월 이익잉여금을 봐주세요. 이게 전기하고 현재는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손익 계정이 마감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손익 계정이 마감이 되어야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도 이제 4,350만원으로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하기 전에는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원장 자체가 잔액이 없었어. 지금 조금 전에 그 분기에 의해서 이게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밑에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을 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수익이 손익계정으로 갈 거예요. 요 사이에 손익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것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용들 모두 없어집니다. 모두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비용과 수익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져 버려요. 똑같아지면서 잔액들이 전부 없어집니다. 지금은 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전이기 때문에 잔액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게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가지고 갑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 네. 이 분계는 무슨 분계를 우리가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참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런 분계를 했었어요. 비용을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옮긴다 할 때 차변의 손익 하면서 XX 얼마, 대변의 뭐 비용이니까 그때 급여였나요? 급여 하면서 XX 얼마. 네, 뭐 이자 비용이면 이자 비용 XX 얼마. 이런 분계가 비용을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하는 분계이고요. 반대로 수익을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하는 분계는 뭐였냐면 대변이 손익 얼마 차변이 이제 이자 수익이면 이자 수익. 네, 그게 뭐 이자 수익 말고 무슨 수익이 또 있었더라? 하여튼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그 상품 매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상품 매출 이런 수익 계정이죠. 자, 수익 계정이 원래 대변에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변에 오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잔액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갈 것이고, 비용을 우리가 차변에 전부 발생을 시켰는데 대변에 기입함으로써 이 모든 비용이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분계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당기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잔액은 손익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결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메뉴에서 하게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서 상단부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 분계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하는 거 작업.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에 가서 합니다. 자, 거기 가셔가지고 처분 예정일 요거
그냥 비워두십시오. 비워두시고 처분 예정일을 요거 24년도로 입력할까요? 예, 입력합시다. 2024 날짜는 같게 02-27일. 네, 왼쪽에 처분 확정이라고 날짜는 같게 하고 연도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여기 예정일이나 확정일은 정관에 나와 있는 주주총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단기분의 것은 내년 주주총회 때 처분이 확정되기 되기 때문에 처분 예정일을 내년도 2월 27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단기 순이익이 넘어와 있어요. 벌써. 네. 전기에 2월 된 것은 50290이잖아요.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손익계정이 마감이 됐는데요.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한번 가보실래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를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산부채 자본은 아까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자본에서 자본의 이익잉여금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4,243만 285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전기에 2월 된 5천만원하고 더해져서 네,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 1억 4천 잔액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를 눌러보시죠. 조회. 제게 틀렸나요? 제 거 손익이 뭐가 틀렸네. 4,350만원. 여러분, 이 손익은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지면서 여기 잔액이 없어야 돼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의 6번째 전표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 손익계정 대변으로 분계된 금액은 110-550-000 맞나요? 네, 그러면 수익은 맞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비용이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분계에서요. 자, 우선 손익계정 차변이 6309671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모두 6,300,096,715가 되는 거고요. 수익은 110-550-000이 손익계정의 대변에 갔습니다. 그 다음 분계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틀렸어요.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대체. 예, 당기순이익이 제 거는 9천만원으로 나오네요. 예, 그렇죠. 여기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계산돼야죠. 저기 수익의 합계 110-550-000 마이너스 비용의 합계 63096-715 47453-285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네, 47453-285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열어놨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어느 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조회를 해서 여기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나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여기 틀렸네요. 예.
매출원가가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차변대변으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생겼네요. 네. 저 매출 원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여기 결차 결대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사실. 자, 상품 매출 원가를 결산 차변 5번으로 바꾸고 상품을 결산 대변 6번으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지죠. 네. 그리고 전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다시 갔습니다. 네. 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다시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일반 전표에 대체 분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하면은 아까 잘못된 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네,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합계잔액수산표를 가보겠습니다. 합계잔액수산표를 조회를 하면 이제 숫자에서 아까 손익계 2월 이익잉여금이 안 바뀌었네요. 일반 전표에서 조회. 이것도 아직 안 바뀌었네. 네, 자 252페이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네,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 이제는 조회만 하면 다 작성이 되는 거예요. 네, 조회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254페이지의 재무상태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253페이지에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네. 자,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12월달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이 됐고요. 매출원가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맨 밑에 4,745만 3,285원. 교재 내용과 똑같네요. 다음에 재무상태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무상태표 12월달로 조회하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과목이 저처럼 화면을 크게 했을 때 과목이 너무 빈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엑셀에서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 경계선이 있죠. 마우스로 경계선이 지금 여기가 경계선이잖아요. 그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트가 이런 모양일 때 더블 클릭하면은 알림 나오고 확인 누르면 과목란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판독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출력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출력해서 다시 넓어지죠. 그러면 과목 여기 경계선을 또 한번 더블 클릭해서 좁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출력은 다른 것이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계정 과목의 통합 계정을 계정 과목을 통합 계정으로 표시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지금 합산되어 있고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금이 합산되어 있어요. 대손충당금에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받으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합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매입채무도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재무상태표까지 만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56페이지에 출제 예상 문제. 자, 결산이 끝나고 나면 뭘 물어볼까? 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요,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요. 256페이지입니다. 결산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 답이 틀리겠죠. 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조회해서 고정자산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계 금액이 얼마냐. 네. 한번 가서 보시면 되죠.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열어가지고 엔터를 3번 치면 돼요. 네, 그러면 다 보이는데요. 신규 취득 증가라는 부분이 이 칸이거든요. 밑에 총계가 밑에 있는 거죠. 2,870만원을 답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커서가 이 셀에 쏙 들어가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고요. 커서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양식에서는 숫자로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입력할 때는 콤마를 넣어서 입력해도 되고 숫자만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28700 000 이렇게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콤마 안 넣으면은 왠지 틀린 것 같아요. 숫자 판독이 어려우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넣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콤마를 찍으면서 점을 찍으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소수점하고 콤마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콤마는 쉼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2번 풀어봅시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 아까 작성해 놨죠? 여기서 이 과목별을 봐가지고는 안 돼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보려면 과목별에서는 요 3개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네, 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용을 봐야 돼요. 제출용 해야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1, 792, 100 이렇게 셀이 마우스로 클릭이 되는 이런 답안요. 컨트롤 C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제 그 답안을 입력하는 곳이 괄호가 쳐졌을 거예요. 이렇게 시험지에서 이렇게 괄호를 쳐놓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게 아무래도 정확합니다. 입력하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당기의 매출 총익 금액은 얼마냐. 네, 자 여기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쉬는 시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그래가지고 매출 총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느냐, 아니면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당기의 매출 총익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네, 책에서 평가 문제,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고 나오는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매출 총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장부를 봐야 이걸 답을 찾는 거지 이런 고민은 적어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손익계산서를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손익계산서를 찾는다고 여기 기초정보관리에서 막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 손익계산서는 결산에 있는 거지 하고 여기서 빨리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총익 아까 작성해 놓은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죠. 매출총익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6, 7 이렇게
커서가 안에 들어가는 클릭되는 것은 컨트롤 C 해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라.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한 거는요, 콤마 찍느라고 제가 보기엔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사해서 붙여넣었으니까 뭐 동그라미 하나 더 넣거나 빼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0을 하나 더 넣거나 0을 빠뜨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콤마 넣으면서 입력해 주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면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 금액은 얼마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 손익계정을 가야죠, 그러면. 예. 자, 계정별 원장에 가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예, 계정별 원장. 엔터를 계속 쳐보세요. 그러면 1년치가 다 들어갑니다. 기간에서 계속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계정 과목에서 아예 손익 하나만 보려면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여기서 손익, 그리고 엔터 치고 400번이 손익이 있네요. 확인, 뒤에도 400번 엔터 칩니다. 그러면 손익 계정 차변과 대변이 보이죠? 자, 비용에서 대체된 거 여기 적요에 써 있네요. 비용에서 대체, 예, 이거였습니다. 63096-715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클릭이 되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예, 답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해가지고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 지금 열어놨죠. 네, 여기 12월 달로 조회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가야 있죠. 자본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97743-285입니다.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겠네요. 이렇게 결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결산 수정분계를 정확히 했는가 라는 것을 지금 256페이지에 있는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채점을 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많은 회사를, 아니죠, 우리가 지금 회사 4,500건 회사 공부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군요. 6장이 하나 남았네요. 분석, 회계정보 분석이라는 게 좀 남았네요. 회계정보 분석까지 하면은 진짜 이 회사가 끝나네요. 회계정보 분석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회계정보 분석에서 제일 쉬운 문제예요. 회계정보 FAT 1급 시험 보실 때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쉽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5월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있죠. 뭐 지금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 거야 감이 안 오겠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해도 시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확률이 높은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회계 분석 문제인데 이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 권장을 해드려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요, 제가 여러분 시험 보는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좋다. 네. 그러나
여유 있게 공부하신 분은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요령 있게 하면은 득점을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계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회계 정보를 활용해야 되니까 회계 정보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 안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든가 또는 그 기업의 수익성을 알아낸다든가 또는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그러려면은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59페이지에 있는 장부 부분인데요. 우리 장부에는 주요부라는 장부와 보조부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를 뺀 나머지는 다 보조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이론 문제에서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최근 문제에서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교재에서 이 장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부라는 장부는 딱 두 개예요. 우리가 분계하면 분계장이 만들어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장부라는 겁니다. 분계장이 틀리면 나머지 장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계 다음에 만들어지는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에요. 흐름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총계정 원장도 매우 중요한 장부이다. 이게 회계장부의 기반이 되는 장부라는 거예요.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 맨 먼저 분계장이 만들어져요. 분계장. 전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분계장 내용이. 그래서 주요부는 장부로 말하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전표 출력. 전표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체크하시고 전표 번호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위에서 인쇄 누르면 출력이 돼요. 분계장 메뉴에 가서 분계장 확인할 수 있고요. 총계정 원장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정별 원장 메뉴에서도 계정별 원장 볼 수 있고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도 우리가 조회해 본 적이 있죠. 이런 장부들을 우리는 앞으로 조회 문제를 풀면서 계속 실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네요. 1번 당기 중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해서 답을 맞춰보자. 자, 외상 매입금 상환액을 알아보려면요. 자, 총계정 원장은 이제 금방 가볼 거고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네, 부채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부채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상환액이면 외상 매입금에 차변에 기입될까요? 대변에 기입될까요? 네, 차변에 기입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계정 원장을 볼 때 상환액을 보려면 차변에 합계를 보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해야 총계정 원장에 가서 상환액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것은 상환을 물어봤어요. 상환이라는 건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갚으니까 차변에 와서 감소하겠죠. 차변의 합계가 상환액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볼까요? 네, 총계정 원장 열어보시고요. 엔터를 그냥 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정이 다 보이는데 외상 매입금 251번이거든요. 여기 보이네요. 외상 매입금. 네. 총계정 원장이 그냥 훤합니다. 네, 상환은 6월 달에 한 번밖에 없네요. 보니까.
차변이 상환이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여기 합계. 만약에 매달 외상 매입금이 있다 그러면 숫자가 여기 쫙 다 있겠죠. 매달 밑에 있는 합계를 보시면 돼요. 차변을 봐야 되는지 대변을 봐야 되는지 그 판단이 가능하셔야 되겠다. 다음 2번. 이기 예정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는 얼마냐. 건수와 공급 대가.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답을 찾아라. 메인 매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자,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자, 9분은 매출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매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를 물어봤어요. 과세 유형에서 카과가 거기에 해당되죠. 신용카드 과세 매출 카과 17번.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딱 한 건이 있었네요. 건수는 한 건. 공급 대가의 금액은 합계를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합계를. 그래서 16만 5천 원. 그래서 답을 입력할 때는요. 답을 입력하실 때는 나중에 이제 그 답안 작성 유의사항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건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건, 금액, 원 이런 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딱 입력해요. 1. 네. 1. 한 건 이렇게 입력하면 오답으로 처리해요. 사람이 채점하면 그거 맞는 걸로 해주는데 프로그램이 채점하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채점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문자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가 얼마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 대가 입력하는 란에다가는 165000 또는 165000 이 두 개는 맞아요. 근데 뒤에다가 원 이렇게 넣으면 그건 틀리게 돼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 시험지를 보면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알려줍니다. 미리 여러분들은 알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거 2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두 문제 쉽게 나온다는 것이 이제 바로 262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 재무상태표 관련 지표, 유동비율, 강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관련된 지표 문제죠.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주당순이익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야, 이 공식 이거 외우려면 큰일 났구나. 안 외웁니다. 공식을 다 알려줘요. 예, 공식을 외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알려주고요. 여러분이 찾아서 계산기만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계산기만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어플은 못 쓰고요. 예, 시험 보실 때 이제 여러분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것이 키보드 마우스에다가 A4 용지, 빈 용지 한 장, 그리고 이런 계산기 하나, 이렇게만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책 같은 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네. 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됩니다. 네. 처음에 비대면 시험 볼 때 내 책상 바로 옆에 책꽂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책을 다 빼놔야 되나 멀리? 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네. 책을 꺼내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핸드폰이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 감지가 된대요. 네. 시험 보는 응시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렇게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가. 근데 막 지나치게 일어났다든가 막 앉았다든가 이런 동작을 감지하게 되면은 그 실제 감독관에게 이상하다는 그 저기를 다 보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녹화가 이게 음질이 안 좋겠는데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유의사항 같은 거는 여러분 그 AT 그 홈페이지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잘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틈틈이 좀 봐주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 회계정보 분석에 대한 거는 요거는 시험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나 좀 시험 문제 푸는 것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 비율을 구하라 하면서 공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동자산 찾아가지고 입력하고 나누기. 이 분수가 뭐예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입력하고 유동부채 찾아서 입력하고 곱하기 입력하고 100 하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사지선다로 문제가 답이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서 맞는 거 찍으면 되고 단답형으로 나왔으면 거기다가 만약에 60%가 나왔어요. 그러면 60%까지 입력하면 틀리고 60이라고만 입력을 한다. 네, 그런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기업의 지급 능력 그리고 기업의 위험 정도라든가 안전성, 건전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인지 요거 좀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드려서 요 회사를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한 이 회사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문제풀이. 네, 합격을 하기 위한 문제풀이네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다 풀어보시고 요 교재가 이제 곧 끝나겠네요. 이 문제 다 풀어보면. 네, 끝나면 새 교재 TAT 2급 교재로 다시 또 공부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